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도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창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미래의 HRD는 이런 창의적인 사람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접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속도라든지 효율, 접속, 속성, 편리함이 있었고요. 이제 오프라인 시대에 우리가 약간 속도하고 대조되는 말이 이제 밀도가 있었잖아요. 왼쪽은 물이고 오른쪽은 기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과 기름과 같아서 이게 잘 섞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디지털이 오른쪽에 있는 아날로그적인 속성과 어떻게 하면 융합되고 서로 조화를 맞추고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볼 창의적인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라는 펀더멘탈이 없이 디지털에 꽃이 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 속성들이 원심력이라 구심력이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게 원심력이에요. 오른쪽에 구심력이고, 자 그러면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인생이 망가지고 뭔가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지만 불행해지고 이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두 가지 속성들을 잘 뒤섞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될지, 그냥 섞이지가 않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계면 활성제를 섞어서 뒤섞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밀도감이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창의의 어떤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보다는 이제 우리 HRD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창의적인 사업가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사업자는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사업가는 룰을 파괴하고 안 갔던 길을 가면서 정말 전대미문의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그 사업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은 뭐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업가들은 오히려 덕분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방법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오름 시대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누가 창의적인 사람인가? 제가 오늘 제시하는 인재는 사이 전문가라고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전공하는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발상을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거냐면요,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저기 갈비뼈가 양쪽에 5개, 7개씩 부러졌었어요.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팔뼈는 또 자기 전공 뼈가 아니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형외과 의사 소관이다.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또 목뼈는 그건 신경외과 의사 소관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한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하는데 뼈와 뼈의 연결 부위나 사이가 아직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제 몸은 여전히 아픈 거거든요. 저 사이뼈를 전공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제가 세계 최초로 사이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가 디페랑스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페랑스라는 단어와 제가 호모라는 말을 붙여다가 호모 디페랑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차이이 뭐냐면요, 차이를 지금 여기서 결정해놓고 규정하고 그냥 토론을 끝내지 말고 차이를 시간 공간적으로 연기해놓고 한번 그걸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존 셀리 브라운이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사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아예 지능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능력이 아니라,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요,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서 워크 투게더 함께 일하면서 발휘하는 소셜 스킬이 바로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독창성, 독자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와 사이의 차이를 서로 존중해 주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을 다른 사람의 전문성과 협업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이런 전문가들이 저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이 전문가와 또 비슷한 인재상을 저는 브리꼴레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플라워포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사장님이 플라워포가 포화가 돼가지고 안 팔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밭을 보니까 저 밭에 저렇게 비닐하우스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퍼뜩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플라워포 시장이 안 되니까 저걸 반 잘라가지고 조금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밭에다가 비닐하우스 지지대로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브리꼴레르는 주변의 문제 상황, 특히 컨텍스트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연결시켜서 기존에 통용됐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브리꼴레르가 갖고 있는 전문가적인 속성은 기존의 룰이나 정형화된 패턴, 기존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주변의 문제 상황이 요구하는 그런 임기응변력과 통찰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탈피하는 이런 인재상을 브리 꿀레르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 본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런 상상과 창의와 창조가 연결되면 바로 하나의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데, 자, 여기 상상과 창의와 창조가 있는데, 상상은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잉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시사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things는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총합, 두께, 교양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connection은 이미 있는 직간접 경험들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창의성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연결시켜서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자기 생각을 아주 쉽게 그러면서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은 은유법을 잘 쓴다는 거예요. 제가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없었던 데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남다른 방식으로 스티브 잡스처럼 커넥션하면 새로운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MIT의 마빈 민스키 박사는 창의성은 뭐냐? 흔해 빠진 구성 요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런 거를 주워다가 남다른 방식으로 결합을 하면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창의성은요, 말씀드렸듯이 창의성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쌓아오는 경험의 문제다. 상상하여 창조하라는 책을 쓰면서 이 창의성의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는 천지인에서 지는 뭐냐? 인간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그 인간이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열망하고 욕망하는 것, 하늘 향해서 그 디자이어. 그러면 여기서 저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게 제로일 때 인간이 아무리 욕망을 하고 문제의식이 있어라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인간의 창의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창의성은 카피가 아니라 멀리서 훔쳐오는 스틸이다. 제가 스틸을 표절을 통해서 책을 무려 지금 93번째까지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 제목을 이렇게 빨리빨리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책을 93번째까지 썼는데 이 책을 쓴 비결이 다 뭐냐? 새로운 걸 쓴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남다른 방식으로 엮은 것이고 다 멀리서 아이디어를 훔쳐다가 제멋대로 다 표절한 거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윌리엄 랠프 윙의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안 들키면 독창성입니다. 들키면 표절인 거고. 그러니까 안 들키게 표절하는 것이 창의성의 가장 핵심인 거죠. 네 번째, 창의성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정답을 잘 찾아내는 능력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답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색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는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섯 번째, 창의성의 색다른 발상, 정상보다는 비정상적 사유에서 나온다. 인간은 신체 구조상 2m를 넘을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였는데 뒤로 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게 바로 딕 포스벨이라는 사람인데 2m 24cm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고, 정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이 바로 정상에 갈 수 있는 거고, 바로 이 창의성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래 물론 당연에다가 물음표를 던져서 과연 그럴까라고 시비를 거는 순간 새로운 사유가 싹이 트는 게 저는 창의적 발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바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서 창의성의 씨앗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상식 파괴자가 있고 오른쪽에 오리지널스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창의성에 관한 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 상식 파괴자와 오리지널스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는지 이렇게 쭉 비교해서 하나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둘 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통념을 거부하는 데는 공통점이지만, 굉장히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이긴 하지만 창의성 자체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스는 바로 뭐냐면 그 창의성을 결국 나의 의지와 목적의식대로 현장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세상을 향해서 그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설득하는, 그러니까 이 창의성의
실패는 아이디어의 부족이 아니라 어떤 것의 부족이냐면 설득력의 부족에서 창의성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철학자 3명을 데려왔는데, 첫 번째는 들레즈라는 사람의 아장스망, 아까 말씀드렸죠? 아장스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체험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없어지고 어제와 같은 틀에 박힌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리다의 차연, 그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차이들을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 사이를 불법 침입하잖아요. 예고 없이. 그리고 불친절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회적 혐오와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은유법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몸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내가 체험해 보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은유법을 아무리 쓰더라도 그거는 놀라운 은유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유법은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단어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은유법으로서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유를 놀랍게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복잡한 생각을 아주 쉽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의 연금술, 저는 은유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용하는 은유법대로 내 생각이 일어나고, 더 중요한 거, 내 삶이 은유법대로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는 방법은 은유법을 바꾸면 생각은 물론 삶의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던져준 겁니다. 체험이 없는데 개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개념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백날 글을 쓰고 강의를 해봐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적 해석 틀로 재해석한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서 저런 것들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ings, Things는 개념과 체험인 거고, 저거를 어제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조합을 하면 이전과 다른 혁명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 창의적인 HLD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의성이 생기려면 이 첫 번째 눈이 육안입니다. 육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뇌안. 이 육안과 뇌안은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눈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창의성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창의성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눈은 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안은 햄버거를 먹을수록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저게 바로 전문 용어로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해서 평상적인 정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연관돼 있다라는 이런 비하인드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영안, 이게 바로 우리가 창의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해서 길러내야 될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해서 ANT라는 이론인데요. 저 행위자가 발휘하고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에이전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에이전시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한테 영향력을 받는, 즉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걸 이제 페이션스라고 하죠. 주어진 조건 속에서 묵묵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이런 페이션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결국은 저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할 때 추진하는 능력, 적극성, 능동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수동성,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융합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왼쪽에 행위자가 있고 오른쪽에 감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왼쪽에 행위자 중심으로 오른쪽 사람들한테 처방을 내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이 안 바뀌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저 자마다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가운데 있는 이제 상담, 즉 내담자가 왼쪽과 오른쪽 사람을 연결시켜서 저마다 위치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바로 저는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붙였던 언택트 시대 의미의 컨택하는 창의성이 바로 뭐냐면, 저 아웃택트가 뭐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적 접촉이 아웃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이 없는 접속은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매력으로 서로 어트랙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책을 읽고 리스펙트, 존경할 수 있는 지혜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합치면 체인지가 돼서 결국은 이런 아웃텍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을 어트랙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그래서 언택트 시대일수록 이렇게 의미의 컨택을 하는 우리 HRD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